안녕하세요. 전 행림건축 대표 이원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계랑 감리라는 사업 분야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체 직원 한 자회사 합쳐서 1,300명 정도 이루고 있고, 일반적으로 B2C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시그니처 프로젝트로는 뭐 공예박물관, 오창 가속기, 부천 문화회관 같은 한 35년 됐고요. 2대째 가업을 물려받고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대째요? 아버지가 회장님이고 저는 이제 대표. 1,400명 직원분들의 대표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연매출이 그럼 어느 정도길래? 작년 기준으로 1,300억 정도? 1,000억 이상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생각나는 거 좀 끌적끌적 그리고 오후에 회의할 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전에 확대 감독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임원들 모여놓고 같이 하는 회의하고, 잠깐 모교 가서 상을 준다고 해서 상 받고, 디자인 회의랑 각종 회의하고, 그 오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 현상 설계 PT가 있어서 거기 갈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시네요. 바쁘죠?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녀도 될까요? 아, 그럼요. 따라오세요. 고고고. 진행하시죠. 설계 파트 41억, 그리고 시행 파트 71억 합계 242억. 피디님, 날 기다리고 거예요? 저희가 사실 뭘 드셔요. 저도 먹으면서 저희가 랩업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다과에 일부러 하는 거예요. 회의의 연장이에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원래 저런 문화가 없었는데 제가 된 다음에 만들었어요. 대회만 하고 싹 헤어지면은 부서간 또 회의가 안 되거든요. 조직력을 위해서 저희 와이프가 다 간식하고. 이게 또 코스트코 샌드위치를 맛있어요. 드세요. 하나 내가 저기 해줄게. 안양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안양 사람이거든. 되게 진지한 느낌이던데 어떤 그렇죠. 그 한 달 사업 계획이랑 정산 결산 같은 걸 하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시간. 근데 오늘은 좀 내가 나쁜 말을 많이 했어. 살짝 봤는데 나쁜 표정 지고 계시네요. 심각했어요. 저희가 조직이 크니까 본부별로도 다른 부서랑 만날 일 거의 회의 시간 말고는 없어요. 사업 부서가 어디 있어요? 감리랑 설계. 근데 그 부분들끼리 만나서 소통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쪽에 저희 설계 본부장님인데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서울시 사업본부 임원들, 국방 임원들이 또 얘기하고 계시고, 이런 계기로 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외국회사 같은 아, 그렇죠. 우리 항상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약간 기획한 거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1년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평직원분들은 아니신 여기 다 임원들, 거의 수석 이상 본부장님, 부사장 이상급. 부서가 그럼 몇 개 정도 있어요? 부서가 너무 많아요. 설계는 한 20개, 감리는 한 10개, 8개. 저희는 이 대회실 여기랑 본부장님실은 스마트 글라스예요. 평상시에는 켜놓고 하다가 회의 때나 뭐 워크숍 있을 때는 이렇게 닫아놔요. 암실로 해서 뜨고, 점심시간엔 직원들이 여기서 밥 먹어요. 다용도로 쓰려고. 왜냐면 여기 너무 크니까 아깝더라고. 확대가 뭐야 할 때 각 본부별로 회의할 일주일에 많아야 4번, 5번 쓰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을 좀 높이려고 그걸 만들었어요. 법인카드? 희용이 갖고 있어. 프로젝트들은 어떤 프로젝트들이에요? 제가 한국 와서 처음 당선됐거나 애정 어리게 했던 프로젝트들만 많이 모아놓은. 맨 위에 있는 건 혹시 뭐예요? 이거는 안양 장인 복합 시설, 실제로 준공된 시설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니엘 리비스킨트라고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설계하신 분한테 받은 디지털 프린트. 아시는 사이세요? 알죠? 친하죠? 사모님이랑도 카톡하고 이 그림들인가요? 가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취미로. 이건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린 그림. 이거 저예요. 저 어렸을 때. 저 누나. 네. 딸 작품이 많아요. 딸도 그림 좋아해서 딸이 이런 거 만들어주고, 저도 제 딸이 그리고. 책은 조금만 있고, 대부분 이제 선물 받은 편지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작품 같은 거 놓고, 직원들이 가끔 이렇게 편지 써주면은 써준 거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림은 보통 여기서 그려요. 사람들 잘 안 볼 때 새벽에 일찍 와서 여기 혼자 쭈그려 앉아가지고, 제가 쓰는 공간을 쓸데없이 할애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효율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앉고 싶어. 대표님은 그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회사는 설계 감리 전문 기업이고요. 설계는 상상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 감리는 그 현장에 잘 돌아가는지 감리 감독하는 게 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회사에서 경영도 하고, 뭐 디자인도 참여하고, 뭐 현상 설계도 하고, 조직 관리도 하고,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축회사 대표님들은 다 이렇게 젊으세요? 우리나라 뭐 한 100인 이상 되는 건축사무소에서 제가 제일 젊긴 할 거예요. 아뜰리에는 규모가 작은 작품 위주로 하는 소규모로 하는 작업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의 품격에서 나온 게 아뜰리에인 거예요?
그쵸, 아틀리에에 속하죠.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제가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대표이죠. 젊은 대표님들이 왜 없으세요? 저는 약간 특별하니까 약간 압박? 소위 말해 약간 낙하산 맞나요? 그래도 금수저라고 하기에는 금은 아니에요. 저희는 연탄집에 살았어요. 저랬을 때 막 쥐 많이 잡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거 사업을 일으키신 게 저 태어나면서 이제 하신 거니까 3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한 5명? 저 어렸을 때 꼬맹이 때도 한 20명 안 됐어요. IMF 지나고선 크게 시작했죠. 대표님은 원래 건축 전공을 하신 거예요? 저는 건축 학석사 졸업하고 일하다가 건축이랑 도시계획 같이 전공했어요. 전공을 해야만 건축회사 대표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설계사무소를 비전공자가 하기엔 좀 전문성이 있죠. 대표인데 도면을 못 보면은 안 되잖아요. 감리 시공 현장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르면은 어려운 거니까 대부분은 건축 전공자가 많이 하죠. 건축을 전공하셨는데 경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엄청 힘들죠. 한국 온 지 이제 한 9년 된 것 같은데 뭐 많이 부단히 노력했다고 같고 대학원 때 경영 수업도 좀 듣고 마침 이런 게 있네 막 이런 거 책 사서 듣고 실무에 있으면서도 회계 재무제표나 거의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물론 뭐 회장님이랑 임원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배운 것도 있는데 이전에는 어디에 저 미국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이제 프리츠커 같은 노벨상 같은 게 있어요. 건축에 받은 분 밑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죠. 거기는 평선을 했죠. 바닥부터 팍팍팍. 여기 와서 바로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여기 와서는 그때 이사로 들어와서 현상 설계나 디자인 하다가 이제 대표가 됐죠. 초기에 회사 운영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셨어요? 대표된 지가 이제 1년 반밖에 안 돼서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사람 관리인 것 같아요. 임직원분들이랑 대화를 하거든요.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어프로치 해야 되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조직은 결국 신뢰죠. 임원분들한테 처음으로 요청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 사랑해줘라. 제가 실제로 자주 하는 말이에요. 100만금을 줘도 신뢰를 안 주면은 직원들은 떠나기 때문에 항상 많이 고민을 해요. 복지가 될 수도 있고 상해금이 될 수도 있는데 간식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써요. 한 달에 최소 7,800 쓸걸요? 대표님이 직접 설계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시는 거예요? 아, 설계 완전 잘하죠. 전 되게 주도적으로 해요. 직원들이 지쳐졌어요. 저를 보면 도망다녀요. 저도 막 같이 밤새고 같이 작업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혼나요. 주말 출근을 하니까 꽃을 사가라 그러든지 초콜릿을 막 사가라 그래요. 그거 사가지고 가면 좀 와이프 괜찮아지고. 뒤에 그림들은 뭐예요? 이거 저희가 옛날에 현상 설계할 때 생각나는 거 그때 그림을 좀 그려야지 속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디자이너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정말 몰두하면은 항상 24시간 그거에 생각해서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캐치하거나 이동하다가 생각나면 보내주는 게 많거든요. 어디든지 이렇게 연필이랑 필기도구를 준비를 해놔요. 그럼 영감 같은 건 어디서 받는 거예요? 내 뇌에서 나오긴 하는데 여태까지 공부했던 책이나 여행이나 경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지금 여기 인천공항 어린이집 프로젝트인데 제가 한국 와서 실제로 준공해본 사례라서 되게 의미가 있고 저때 저희 딸이 2~3살이었는데 유치원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큰 이렇게 도로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인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 그럼 여기에 도로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있는데 저희는 놀이터 자체를 안에 둬서 안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여기 복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밖에서 어느 위치에 가든지 아이들이 노는 걸 볼 수 있어요. 각 실마다 개별 놀이터가 따로 붙어 있고 전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서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회차로 무한 반복해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어린이집은 안전이 제일 중점인가요? 보안인 것 같아요. 보안이랑 안전.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애들을 못 나가게 관리를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크게 관리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요거가 이제 그 건물의 모형이고요. 각 놀이터별로 이렇게 앞에 이제 놀이시설이 있고 안에 열어보면은 복도로 연결돼 있어요. 회차가 되는 그런 구조로 제안을 드렸었죠. 보통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로 보여드려요. 도면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실제 지어진다면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예산 수립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려야지 전체 프로세스가 한 1년에서 1.5년 최소 4개 이상 만들어드려요. 아무튼 그래요. 대표님은 회사에서 몇 시간 머무시는 거예요? 많이 머물 때는 몇몇 시간 머무는데 보통은 오후 2~3시까지 업무 보다가 이제 오후에 손님 만나러 거의 매주 일정이 있으니까 저는 심지어 제 구글 캘린더를 모든 직원에 공유를 해놨어요. 저랑 만나고 싶으면 구글로 신청을 해야 돼요. 되게 많이 신청하시네요. 작년에 제일 바쁠 땐 이렇게 신청하고 제가 안 달아두면은 저도 가족이랑 시간을 못 보내요. 나가봐야 돼서 옷을 좀 갈아입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배경고라고 고등학교에 가고 있어요. 수상하기 전인데 기분 좀 어떠세요? 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그냥 담담합니다. 다만 학교 갈 때마다 옛날 담임선생님이랑 목사님이 하도 놀리셔가지고 걱정이 좀 되죠. 여기가 저희 학교입니다.
저기 그 체육관에 바로 가야 된대요. 체육관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그쪽으로. 나 또 혼나겠다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또 혼나야 돼. 늦어가지고 빨리 갈게요. 제가 다녔던 학교요. 제가 다녔을 때 저 농구 코트가 생겼거든요. 그때 당시 학생 회장이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닌데 그 당시 전년도 예산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모든 학생들 내가 깔아준 줄 알아. 죽인다. 요즘 이렇게 죽이네. 빨리 가야겠다. 본교 6회 졸업생 이원재 졸업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원재 졸업생은 현재 행림건축 대표로 재직 중에 있으세요. 수상보다 선생님들 나이 든 거 보니까 약간 마음이 짠해가지고 살짝 울컥? 수상에 그렇게 뭐 항상 목매이지 않게 또 감사하죠. 오랜만에 학교 와가지고 아 좋죠.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얼마 안 되긴 했는데 한 2년 정도? 네. 식사 하세요. 네, 맛있어요. 급식실에서 드시는 거예요? 네, 네. 대표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어요? 저는 뭐 학생회장이긴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농구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군인하고 농구 선수? 외국에서도 공부를 좀 해보셨는데 한국에서는 좀 안 배우네 이렇게 하는 게 있을까요? 토론 수업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하면은 점수가 깎이거나 혼나거나 그런 수업도 있고 한국 교육에서는 토론 수업이 없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미국 어디서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 중부 캔사스라는 곳 시골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거기다 던지셨죠. 이제 아무것도 한국 사람이 없는 그 불모지에서 미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때 영어는 할 수 있으셨어요? 잘 못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회화 위주로도 공부 많이 했어서 그게 도움이 됐는데 운 좋게도 친구들이 사회적이니까 금방 영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중부라는 도시가 외국인들 경험이 없는 도시예요. 뉴욕이나 LA 가면은 외국 사람이 너무 많고 불쾌감을 주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인종차별이 있는데 오히려 중부는 사람들이 좀 더 환대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서 외국 학교랑 한국 학교의 건축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미국에 배운 걸 경험하면은 다른 점 문화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한국 시스템은 교수님한테 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팽배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교수님은 뭔가 가이드를 주거나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티처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뭐 스승님 이런 개념은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 이제 도시계획 하면서 정형화된 것 같은데 격자 박스 건물 안에 운동장이 배치계이니 혹은 기역자 학교 배치 안에 운동장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미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 대학교 캠퍼스처럼 저층으로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펜스도 없고 사실 학생 통제도 좀 어렵긴 한데 언제 여기 뛰쳐나가도 건물에서 건물 옮겨 다니면 수업을 하니까 그런 게 아마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총기 사용이 많아져가지고 심지어 그 책상도 그 방탄 책상으로 바뀌어서 거기 이제 피난해서 들어가서 락을 걸어가지고 총이 쏴도 그 방탄 책상이 있어요. 감옥처럼 조그만 쉘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숨는 책상도 있고 워낙에 미국은 이제 총기 규제 때문에 그런 게 발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건축하신 것 중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가는 길에 저희가 한 작품이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네. 저희 회사가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예요. 94년도쯤이었어요. 저희 회사를 IMF로부터 살려준 회사. 그 당시 설계비로 한 60억?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200억? 250억 되는? 그 당시에 저희 회사 규모가 30명? 40명 정도였으니까 거의 1년치 수주를 이걸로 다 끝낸 거죠. 당시에 뭐 저희보다 큰 7, 800명 있는 회사랑 경쟁해서 이긴 거예요. 공사 규모비가 어느 정도가 비싼지 잘 모르겠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회배수를 모르는데 현재 금액으로 하면은 7, 8천억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 규모로 굉장히 컸던 게 농구장도 있고 아이스링크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있는 아레나가 많지 않았을 때 한 거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죠. 지금도 같이 짓는 프로젝트를 하면은 설계비는 100억이 넘거든요. 예산을 한 번에 몰아넣으면은 예산 한 번에 넣어야 되니까 비싼 거고 따로 하면은 예산이 나눠지니까 각각의 싼 비용으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는 저 그 스테디움 등이 거북이 등을 형상한 약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같은 느낌의 모티브를 따왔다고 들었어요. 당시 렌조 피아노라든지 노 포스트라는 건축가가 유명했는데 그런 풍의 건축을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고 실제로 외국 건축가들이랑 작업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디자인한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아이스링크고 여기는 이제 농구장. 농구장과 아이스링크 사이 안에는 고저 경기장 하나 있고 안쪽에는 안양 정관장이네요. 이제 일정이 있어서 같이 갈까요? 네.
외부에서 보내시는 일정이 훨씬 많으세요? 외부가 많은 것 같아요. 수주에 좀 제가 전념을 하다 보니까 수주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 노하우인데 프로젝트 인지 단계가 있을 것 같고 입찰을 참여하던가 현상석의 공모를 참여하던가 해서 디자인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되면 저희까지 되는 거고 디자인을 공모전처럼 공모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몇 개나 집어넣어요? 보통 최소 5개, 어저께 한 건 15개 정도 들어왔고요. 이거 하나 들어가는데 실행 비용을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를 써요. 2달 정도 인건비, 뭐 CG비, 뭐 여러 가지 운영비, 뭐 책자도 만들어서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하니까 안 되면 이제 저희는 마이너스죠. 우리나라 이제 출혈 경쟁이 많은 거죠. 작은 회사는 더 손해볼 수도 있고 뭐 큰 회사도 손해볼 수도 있고. 지금 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전해보기 어렵겠네요. 저는 아뜰리에는 우리나라 현상설계에서 되게 도전하기 쉬운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나 해외는 정부에서 나오는 현상설계 규모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은 거지 현상설계 규모가 작진 않아요. 도시 계획도 있고 도시 개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 계획이 있고 도시 설계가 있고 도시 개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은 한국말로 하면 시행, 도시 건물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를 도시 개발이라고 해요. 용도에 맞게 단지를 자르고 용적률 건폐율을 정하고 법령이나 조례를 정하는 행위를 도시 계획이라고 하고 계획된 도시 혹은 계획될 도시에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자 제안하는 게 도시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은 어반 디자인해서 이념적인 거, 이상적인 거, 피부에 와닿을 만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자신이 있긴 하죠. 한국 건축가들은 외국 건축가들에 비해 독창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간혹 들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 건축가가 또 우리나라 오면 재능과 창의성이 없어져요. 법과 규제가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법도 잘 맞아야 되고 좋은 클라이언트 만나야 되고 좋은 프로젝트 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본이나 기회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안 되니까 실제로 한국의 창의적인 건축가가 굉장히 많고 엄청난 포텐셜이 많은 건축적 기반을 갖추고 있죠. 한국 건축 중에 진짜 멋지게 잘했다 하는 거를 꼽아주신다면요? 전 DDP가 되게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갑론을박이 많은데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고 그런 이슈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 정도 디자인으로 설계 건물을 구현할 만한 프로젝트가 과연 100년 역사상 있었나. 또 건물을 지으실 때 거기에 들어간 입구들도 염두하고 지으셔야 되잖아요. 네, 예산 사정도 있고 주변 환경 사정도 있고 뭐 재료 사정도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프로젝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보면은 도로 왜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신호 체계를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공무원? 교통과겠죠 뭐. 근데 교통과의 잘못보다는 시간대가 몇 초 단위로 있어야 되는 체계가 분명 있을 건데 시민들이나 교통과 합의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규칙을 지키는 게 불편한 거지.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차라리 지하 5층까지 있으면 모두가 다 여유롭게 할 텐데 지하를 많이 팔면 좋죠. 그 지하를 팔수록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지하를 2층만 판 다음에 공사비가 300억이 들어요. 지하 2개 층을 더 파면 350억이 들어. 그럼 파실 거예요? 결론은 지하를 파고 안 파고는 그 수익성이랑 연결돼 있어요. 주거 같은 경우는 세대당 1.5대 기준이 있거든요.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하 3층, 4층 이상 뭐 해야 된다는 그런 면적이 늘어나니까 시민들은 불편을 할 수 있죠. 싱크홀 한창 난리였잖아요. 그런 걸 또 관계가 되어 있나요? 그거는 워낙에 땅 컨디션이 달라서 롯데월드 초고층 타워 같은 경우는 토공사를 할 때 당시에 저수지도 있었고 싱크홀이 유발한 지역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지하 영향평가라든지 주변의 지질 조사를 미리 해요. 토목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난 이슈에 연결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시간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거를 짓고 싶으세요? 저는 아마 목성의 주거 지역 서식지? 헤비타트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돈 받아가지고 대규모 단지 짓고 뭐 수중 도시라든지 목성 도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건축가들의 꿈이 아닌가. 지금 저희가 뭐 넷플릭스하고 다 지금 구독형으로 바뀐 것처럼 집도 구독하는 세상이 올까요? 저는 전세도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 다 월세로 바뀔 거라 생각해요. 이 얘기를 저는 한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요즘에 가시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월세가 비용이 올라가겠네요? 월세 비용이 딱 자가가 갖고 있는 건물의 이자 비용 정도만 올라가겠죠.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가 이자를 낼 정도의 월세만큼이 그 집의 월세가 되겠죠. 보편적으로 짓는 게 84 타입인데 건축을 할 때도 1인 가구 중심으로 이제 바뀌겠네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1인 가족, 핵가족 위주로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인 집을 사도 경남향에 대한 강박적인 히스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북쪽에는 부엌, 남쪽에는 거실, 양옆에는 안방. 안방은 그 현관에서 먼 쪽. 뭐 이런 규칙이 있는데 첫 주거단지가 우리나라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가 제안한 빛나는 도시라는 컨셉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도시 주거
주거 형태를 제한한 게 현대에 와서 보고 있는 아파트 형태가 가장 유사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해요. 르꼬르비제가 살았으면 한국에 와서 이 아파트를 보고 환호를 했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와 유럽 문화에 너무 잘 받아들여서 동시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집값에 되게 집착을 하잖아요. 집값, 뭐 사교육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서울만 살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도 그 도시로 젊은이들이 집중화되는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본주의적 원리에 의해서 도시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있고 더 좋은 교육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는 게 의식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서울에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육하고 직장, 그리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부동산은 서울이다라는 이 강박관념이 있고 자기 자본, 재산을 지키려는 소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재택근무가 좀 일상화됐고 서울의 쏠림 현상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권 밖으로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강남, 청담, 압구정, 삼성 이런 서울에 있는 가장 핵심 도시에만 집값이 유지될 거라고 봐요. 이제 새로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은 통학하는 회사 개념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게 익숙한 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시의 집 수요도 좀 떨어지고 집값도 좀 안정화되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 건물이 그러면 회사 거예요? 네네. 여기는 우리 회사의 가장 극비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속 이렇게 하면 돼요. 하이파이브야. 저희 회사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해서 연구 개발 중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집 한 채 값 하죠.